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임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개인 파산관제인 직무 편람을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는 파산관제인이란 무엇이냐, 오늘은 두 번째 파산관제인 선임 전후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관제인이 선임되면 사건의 파악 및 채무자에게 연락을 해야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 지금은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을 읽어야 됩니다. 2015년 판이기 때문에 파산 선고일 전에 파산관제인 예정자에게 파산관제인 선임 예정 사실 및 파산 선고 일시를 통지함과 아울러 기록의 열람, 복사 가능한 시간 내를 안내하고 있다. 지금은 벌써 기록의 열람, 복사는 전자로 해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게 책을 과거 현재의 어떤 실물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개정판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이는 파산관제인에게 조기에 파산 신청 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파산관제인 선임 사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메모해 두어 채무자의 면담에 대비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파산 절차와 면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현재 법원에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부분 한 부를 추가로 접수받고 있어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부분을 수령할 수 있으나 부분이 없는 사건 또는 이의신청서와 또는 이정서와 보정서 등이 제출되는 등으로 부분이 충분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는 복사를 하여야 한다. 늦어도 파산 선고일부터 약 일주일 전까지 열람 및 복사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록의 열람, 복사 후 법원의 보정 명령과 이에 대한 채무자의 보정 내용, 신문기일에서 진술한 진술 내용과 채권, 채권자의 이의 신청 등에 주목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채무자에게 질문하고 제출을 촉구할 자리의 목록을 미리 준비해두면 사건을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계속 메모하고 포스트잇 붙이고 의심나는 거는 적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채무자 하나이지 주변인한테 묻는 거죠. 이거는 전자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관제인은 파산 선고 3, 4일 전까지 법원에 우체국 촉탁관서 목록을 제출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할 서류를 파산 선고 당일 지참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거를 오종양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전자소송이니까 코로나19에서는 촉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촉탁관서 목록은 지금은 관제인이 선택적으로 하거든요. 지금은 의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안 합니다. 그래서 배달물이 대부분 채무자한테 갈 겁니다. 물론 예전보다 뭔가 좀 조사에 미비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게 제가 보기엔 한 2건 정도 되나요? 3,000건에 3건, 1,000건에 1건입니다. 그 정도로 1000분의 1의 확률의 그 우편 촉탁으로 좀 은닉재산을 발견한 경우가 제가 지금 한 3,500건 했으니까 한 3건 정도만 기억나요. 3건 정도. 그 외에는 대부분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이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문자로 보내고 대리인한테 서류를 제출해라. 그 다음에 14종 서류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부인권 행사 여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안내해 주죠. 면지재산 신청이라든지 이런 거 동일합니다. 파산 선고 당일, 지금도 파산관제인 선임증은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대면 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예전에 대면 선고할 때는 법정에서 또는 신문실은 예전 얘기고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 결정 내용과 파산관제인 선임 사유, 채무자의 주의사항을 고지한 후 파산관제인 선임증을 수령과 아울러 파산 선고도 결정문 등본을 채무자의 대면 및 안내문 교부, 파산관제인 소개 및 업무 내용, 절차 진행에 대한 안내. 요즘은 법정에 관제인들 5명씩 20건이면 100명이 모여서 하죠. 파산관제인은 요즘은 법정, 1호 법정에서 합니다. 서울엔. 채무자에게 파산관제인이 지위와 업무 내용, 절차의 진행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 줍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생략을 하지만 예전에는 잘 알려줬습니다. 보증이 있는 경우 보증인을 소개시키고 전화번호를 알려줘 향후 파산관제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할 나갈 인력이라는 점을 주지시킵니다. 보증인이 중요하죠. 모든 서류를 받고 빠진 거를 또 지적할 수 있고
우편물 촉착제도도 안내하고 촉착제도를 통하여 파산관제인이 수령한 우편물 전부 그 밖의 운송물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열람을 요구하거나 파산재단 관련 것을 교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저는 요즘 우편물 촉탁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관제인이 지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파산관제인이 선임 사실만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지만 때로 채무자 중에는 자신이 연합한 비용에서 파산관제인이 보수가 지급된다는 점 때문에 파산관제인이 자신이 대리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법원이 선임하는 거고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은 아닙니다. 채무자 채권자 편도 아니고 공정한 입장에서 형평에 맞게 파산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법원의 감독을 하는 거죠. 파산관제인으로서는 채무자 및 채권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법원의 감독 아래 중립적인 지위에서 파산자들의 환가 및 배당 업무를 수행하며 면책 불허가 사유 유무를 조사하게 됨을 고지하는 등 파산 절차의 개요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직된 태도를 풀어주고 향후 절차 진행에 있어 채무자의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금 제 유튜브 중에 파산관제인이라고 치면은 아마 수십 개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쭉 보면 아 파산관제인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 다 나오죠. 실무상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 등 효과와 일반적 주의사항을 기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파산단독 파산선고 안내문을 교부하고 파산관제인 이와 별도로 파산재단과 파산채권 등에 대한 조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채무자가 협력해야 할 사항을 기재한 파산관제인 안내문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울러 파산관제인이 파산선고 직전 채무자에게 문건을 정달하면서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문건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하다 실무관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일 제출할 서류를 설명하면서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이미 제출한 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파산신청 기록의 분석을 통하여 추가로 제출된 필요가 있는 서류들은 서면으로 그 제출을 촉구하며 채무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두도록 한다. 서류를 냈니 안 냈느니 이거 싸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채무자한테 낸 거 안 낸 거를 구분해서 하도록 하고 보조인 내지 사무장도 페인트에 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뭐 안 냈겠지 해갖고 그래서 14종이라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뭐 보험 해약 환급금 내역서, 보험 계약 조회 결과 이런 거 거기서 누락돼서 슥슥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예금 통장 같은 거. 그래서 하도 안 내니까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조회가 생겼죠. 의정부 법원에서 어떤 관제인님으로부터 저도 배워서 이제 싹 전파시켰는데 뭐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상속 피상속인의 말소자 초본, 주민등록 초본, 그 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 산자료 조회 등등 뭐 이제 조사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이제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파산 역사가 벌써 20년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조사 못하는 게 비트코인이죠. 코인, 그죠? 이제 코인도 내년부터 만약에 등록 자산으로 뭐 재경부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재정경제부에서 하면은 이제 등록해서 과세도 되고 대통령 후보들도 지금 과세 얘기가 나오고 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1년 유예한다 뭐 이런 여러 얘기가 나오죠. 내년부터는 아마 코인도 여기 이제 하나 15종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산 상식이죠.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채무자들이 면제재산 제도에 모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다 채무자가 최초 면담 시 면제재산 제도의 취지와 범위를 알려주고 파산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 면제재산 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면제재산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어야 합니다. 면제재산 안내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거주지 및 전화번호 확인. 채무자에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하는 곳을 확인한 후 양자가 일치하지 않는 그 이유를 파악합니다. 주민등록만 전입한 이유가 뭐냐. 채권자의 추심을 피하기 위해서, 빚장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직장 때문에 그러는 거냐, 아니면 거주지가 없어서 그러는 거냐, 주로 시달려서 그런 거죠. 파산 선고 후 거주하는 곳이 달라지는 경우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거나
기일의 불출석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안내해 줍니다. 실무상 거주지 정보는 채무자의 재산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고 채무자가 자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3호 허위 진술이죠. 정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거주관계에 대한 설명이 진실한지 살필 필요가 있다. 최근에 이제 경기도 의정부나 수원이 엄격해져서 서울로 주소를 옮겨서 신청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냥 주소만 딸랑 신청하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면책 불허가로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꼼꼼하게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 주소를 옮기려고 하지 말고 실제 거주지하고 주소를 같이 옮겨야 됩니다. 고시원이라도.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발신 기지국이 포함된 통화거래 내역, 발기통이라고 하죠. 그렇죠? 약자로 발기통. 그거를 제출하라고 관제인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휴대전화를 발신했는지, 봉천동에서 했는지, 신림동에서 했는지, 서초동에서 했는지, 남양주시에서 했는지, 남양주시도 뭐 구리시, 호평동에서 했는지,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했는지, 남양주시 별내면에서 했는지, 그죠? 그다음에 노원구 상계동에서 했는지, 도봉구에서 했는지, 종로에서 했는지, 수원에서 했는지, 그 기지국이 다 뜹니다. 동 위주로. 그래서 뭐 계속 신림동에 살았다는데 기지국이 없어. 휴대전화. 휴대전화도 본인 명의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신용불량 걸리니까 휴대전화를 개설 못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뭘 쓰죠? 그 폰 있죠? 알뜰폰. 그죠? 알뜰폰. 선불폰이라고 하죠. 충전해서 비싸지만 그걸 쓸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선불폰 쓰는 분들은 7대 3대 통신사가 아니라 3대 이동통신사가 아니라 7대 이동통신사 그 3대 통신사로부터 자회사한 것 같아요. 서비스를 받아서 선을 안내해서 그 알뜰폰도 우리나라에 800 몇만이라고 하죠. 1000만 명 가까이가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조사해야 돼요. 저 경우에 따라서는 채무자라는 거주지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토록 요구하고 아울러 파산관진이 예전에는 거주지 방문도 막 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렇죠? 막 관제인끼리 막 경쟁시켰죠. 거주지 방문. 지금도 동의서를 받는 관제인도 있더라고요. 저는 안 받습니다. 요즘은. 직장 확인. 직장도 좀 이건 개인회생에서 많은 것 같아요. 파산에서는 직장까지 속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실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회생에서 오히려 진짜 문제가 돼요. 개인회생에서. 왜? 월급 수준에 따라서 확 차이가 나죠. 사실 파산 정도 되는 제 지금 유튜브 중에서 파산 면책 사례 보고서를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대부분 황혼 파산이 맞아요. 50년, 50세, 60세 때 3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장애가 있어서 아니면 무슨 지병, 고혈압이나 당뇨, 성인병, 심장병 이런 게 있어서 소득 활동을 못하니까 1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의 보조를 받거나 지자체, 그죠? 여러 가지 어떤 도움을 받다가 자기 조금 일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을 실패해도 재개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면책받기 전에는. 면책받는다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70~80%고 일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분들은 관제인이 어떤 레이더에 포착돼서 부인 청구 내지 편파행위, 보편상자, 뭐 상속, 그렇죠? 편파행위, 자영업자 이런데 이제 조사를 엄격하게 하면 일부 환가되는 경우 있지만 많은 사건은 아니고요. 채무자가 파산 신청서에 기재한 직장과 현 직장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현 직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고용주 명의 확인서, 급여지급 내역서 등 증빙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지금은 사실 직장 다니는 사람 파산하기가 힘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188만 원인가 185만 원까지는 줘야 되죠. 한 시간에 시급 10,000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되죠.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주면은 사실은 만약에 1인 생계면은 가용소득이 돼요. 110만 원. 110만 원 빼고 7~80만 원이 남아요. 빚을 갚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건설 현장의 일용직, 일을 30일, 20일 채우지 못하고 그냥 뭐 아니면 부정기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아예 직업이 없는 분들,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파산 면책의 대상이죠. 어느 정도 뭐 200만 원, 300만 원 한다. 이러면 벌써 물론 자녀들이나 아직 어리고 배우자가 뭐 좀 경제활동 능력이 없거나 장애가 있으면은 혼자 세 식구, 네 식구로 버려먹는 분들은 300일에도 면책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철저하게 가용소득 증빙을 해야 됩니다. 채무자의 직장과 근무 형태 등을 확인하여 면담이 가능한 시간대를 협의합니다. 주로 이제 뭐 편의를 봐주죠. 다만 다수의 파산관제인이 참여하는 다수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의 경우 실제 거주지와 직장 확인 등 파산 선고 당일마다 면담 기일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죠. 면책 불허가 사유를 고지. 파산 신청을 통한 사전 검토가 마쳐진 경우 파산관제인은 면책 불허가 사유를 간단히 안내해줘. 면책 불허가 사유는 이제 관제인부터 안내받지 말고 제가 유튜브에 뭐 진짜 마르고 닳도록 했죠. 총 늘 강조합니다. 면책 불허가는 10가지 사유다. 5가지는 형사처벌을 수반하는 거, 중한 면책 불허가 사유라고 볼 수 있죠. 나머지 5가지는 좀 경하지만 그래도 면책 불허가 사유다. 그죠? 5가지.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죄. 이거는 살아있는 거고, 나머지 2개. 뇌물죄는 이제 뭐 사실상 사문화된 거고, 그 다음에 구인불응죄도 법원에서 없습니다. 2가지는 잊어버려도 된다. 실질적으로는 3개다. 나머지 5개는 1년 이내의 사기적 거래 행위. 그죠? 1년 이내의 사기적 신용 거래 행위. 2번째. 6번째. 7번째는 허위 진술, 허위 재산 상태. 그죠? 허위 서류 기재, 위조한 거, 허위로 기재하는 거, 허위로 설명하는 경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뭔가 허위성이 있는 겁니다. 진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3번째는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일정한 기간 내 면책을 받은 사실. 파산은 7년, 면책 개인회생은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도박 낭비 사행이죠. 총 10가지입니다. 오히려 이 밑에 있는 5가지가 더 많이 해당될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는 설명의무 위반죄는 좀 진짜 뭔가 좀 있었던 사람들, 뭐 재산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지. 70% 이상의 채무자들은 거의 재산도 있어도 면제 재산, 압류 금지 재산이고 거의 문제가 되는 사안은 드뭅니다. 70%, 70, 80%는 20, 30% 정도 되는 사람이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죄, 허위 재산 목록, 허위 진술, 요게 4가지에 해당되는 게 가장 많죠. 그래서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후 후속 조치, 파산 선고 7일 이내, 예전 얘기입니다. 지금도 인감 신고합니다. 파산 선고 일주일 이내 파산관제 인감 신고서를 지금은 그냥 전자로 다음날 쏴줍니다. 법원에 전자로 클릭 딱 하면 되죠. 스캔 떠서 법원에 제출한다. 파산관제 사무소는 파산 결정이 주문과 함께 법원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되는 상황이므로 변경되는 법원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다. 파산 선고 기입 등기 촉탁 신청, 신청 기록과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그 소유 등기 등록 재산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 법원에 파산 선고 기입 등기 촉탁 신청을 해야 하는데 저는 주로 안 합니다. 이것도 참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FM으로 하는 분이 있고 저는 대부분 하해 계약을 위주로 끝내기 때문에 나중에 촉탁된 거를 다시 등기 촉탁되고 다시 말소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번에 제가 하나 또 깜빡해서 11년 만에, 아니 8년 만에 2013년에 판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에 있는 땅이 소유자가 전화 오셨더라고요. 자기가 그 당시에 저를 통해서 1600인가 얼마에 샀어요, 그 땅을. 저는 이제 그 사건 한 3년 고생했는데 결국 그분 덕에 해결됐죠. 근데 그때 깜빡하고 말소를 안 한 거예요, 부인 등기를. 그랬더니 이번에 자기가 군부대에서 무슨 그 땅이 논인가 그래요. 전인가 밭인지 논인지 하여튼 농토인데 그게 이번에 이제 수용이 됩니다. 보상금이 나오니까. 근데 뭐 보니까 이상한 뭐 부인 등기가 있으니까 보상금 이거 말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소 신청을 해놨습니다. 말소 촉탁 신청을 해놓은 거죠. 처음에는 기입 등기 촉탁 신청, 나중에는 말소 등기 촉탁 신청이죠. 말소할 때는 이거 까딱까딱 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현금 및 고가품 보관 장부, 그렇죠. 파산재단, 흔히 말하면 환가, 파산재단이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 현금 및 고가품 보관 신청. 이건 이제 신한은행 법조타운 지점 법원 출상소를 하죠.
반면 파산재단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현금이 복합품 보관 지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장 해지하는 게 또 허가를 받아야 돼요. 판사에. 일일이 다. 실무상 법원은 파산관이 신청에 의하여 현금 및 고가품 보관 방법을 정하는 결정을 함과 아울러 별도로 해당 은행 지점에 파산관제인 명의예금 및 지급 절차를 기재한 의뢰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와 연락. 파산관제는 파산 채권자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렇죠. 연락이 올 경우 파산 절차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 및 제1의 채권자 집회에 대해 안내하고 파산재단 파산 채권에 관한 정보를 구합니다. 파산 채권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 파산재단, 특히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견에 용이하고 채권자들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죠. 그렇죠. 이 파산 채권자들도 파산 관제인이 막 채무자를 두둔하면은 좀 싫어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끈질기게 하는 경우, 물론 그쵸. 자기가 돈 뜯긴다고 생각해 보면 피 같은 돈인데, 그쵸. 그 심정은 당해본 사람만 알죠. 채권 신고의 최고, 채권 신고의 기간 및 조사기일이 지정돼. 이건 이제 환가 사건만 그렇습니다. 파산관제인 채권자 목록 파악한 후 채권자에게 송달할 채권 신고 안내문을 작성하여 법원, 그쵸. 이거는 저희 관제인 사무실에서 작성하고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닙니다. 채권 신고는 법원 실무관에게 제출하면서 채권 신고서에는 송달이 법원 직원이 실무관님이 송달을 해줘야지 채권 신고가 합니다. 당사자들은 관제인의 사람이 내느냐? 아닙니다. 법원에 내는 겁니다. 법원에는 채권 신고 그 번호, 고유 번호를 또 매기죠. 접수 번호,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시부인에 이중 접수가 됐는지, 이중 접수가 간혹 있습니다. 까딱까딱해서 그때는 뒤에 거를 부인하죠. 소송이나 강제집행 처리, 그렇죠? 채무자들이 현재 진행 중 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있는지 기일을 지켜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법원에 보고 협의 후 진행한다. 뭐 상소기간이나, 그렇죠? 항소기간, 불변기간이죠. 그 다음에 뭐 배당이익 기간, 이런 거 뭐 아주 칼같이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나가야 되죠. 이혼재산분할 제척기간 2년이죠. 그쵸?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3년. 그죠? 물품대금 청구 3년. 물품대금 청구가 3년인가 2년인가 요즘. 헷갈리네. 그런 것도. 워낙 이제 뭐 그런 거 다 이제 점점 잊어버리네요. 3년이겠죠. 예. 파산재단 관리를 위한 점유관리 봉인 재산목록 작성 업무. 채무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아직 폐업하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카메라와 봉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채무자와 함께 사업장에서 출입문에 봉인 절차를 집행하고, 법인은 이렇게 했는데 개인 파산해서 제가 이렇게 아직. 근데 이제 예전에 기억나는 게 속천동에 어떤 한식집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배우자한테 넘겼더라고요. 가서 계속 하긴 했죠. 한밭집 하시더라고. 건설 현장 인근에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배우자한테 넘긴 부분이 이제 사행위가 돼서 합의를 했는데, 뭐 채무자는 사업자 등록을 폐업을 했지만 다른 사람 배우자한테 이제 넘긴 거죠. 그것도 한 3, 4년 고생했습니다. 돈 받는데 통보문을 부착한 뒤 내부의 상황 및 봉인 절차를 집행하였다는 확인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해야 되는 것이 좋다. 봉인하는 경우도 저도 한 번인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영업장이 유체동산이 있으면 추후 감정을 거치고 환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죠. 기기 같은 거 감나가는. 근데 요즘 대부분 또 리스죠. 파산 신청 기를 검토한 뒤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보완한다. 모든 걸 다 목록화해야 됩니다. 목록화한다는 거는 뭔가 표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번호를 기재하고 물품명을 쓰고 연식을 쓰고 그다음에 재원을 쓰는 거죠. 이게 어디 그다음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 쓰고 시가를 특정할 수 있으면 시가를 쓰고 그에 하는 어떤 카탈로그가 있으면은 뭐 재원표가 있으면 구입하고 구매하고 입수하고 그다음에 현재 대략 중고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의견도 참조하고 채권자의 의견도 참조해야 되겠죠. 재산조회 신청은 거의 안 합니다. 파산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의 채무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이걸 왜 안 하냐면, 왜 여러분들은 지금 파산 서울에서는 14종, 지방에서는 뭐 36종, 50종 얘기하냐면, 이미 14종하고 그 29종 거기에는 채무자가 은닉을 할 수 없을 만한 모든 정보를 최대한 짜낸 겁니다. 그게 부동산에 관한 것,
채권에 관한 거. 그죠? 다만 뭔가 채무자가 속일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특별 처방이 들어가죠. 뭐 임대차 보증금에선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를 띄어오르게 한다든지 조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금융 통장도 간혹 뭔가 누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찝찝한 거 그거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금융결제원 그렇죠? 개통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조회 그거 하나로 끝장이죠. 그럼 활성 비활성 계좌가 쫙 나오죠. 그럼 요거 띄워와라 요거 띄워와라 요거 띄워와라 저거 띄워와라 요거 갖고 와라 저거 갖고 와라. 그럼 채무자 꼼짝도 못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세목별 과세증명서 사실상 다 무관할이죠. 전국계 싹 나옵니다. 분양권도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전산 자료 조회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이죠. 과거에 지전산 요즘 뭐 이거 채무자는 서울에서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에서는 다 요구하더라고요. 말소자 초본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다 뭐 그런 걸 철저하게 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재산조회를 언제 합니까? 이거를 법원에 그죠? 이거는 그냥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들한테 뭐 집행하기 전에 재산 명시 재산조회를 하는 거지 굳이 파산에서는 이거 다 하다 보면 절차가 뭐 사건 수에 따라서 나가리 되는 거죠. 엄청나죠. 그래서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설계도를 14종, 29종을 다 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도만 봐도 충분히 채무자의 어떤 채무자를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사람의 어떤 과거의 흔적은 뻔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채권, 금융, 그렇죠? 그게 뭐가 있을까요 또? 뭐 나머지 다 특수한 기록이죠. 저작권이라든가 지적재산권, 그다음에 유체동산, 그렇죠? 왜? 채권자가 감시하기 때문에 재산을 쉽게 빼돌릴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상당히 투명하고 모든 게 다 흔적이 남죠. 점점 모든 게 다 등록화되고 등기화되기 때문에 재산을 쉽게 못 빼돌립니다. 예전처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채무자 면담. 면담은 파산 선고 2주일 이내 뭐 관제인별로 틀리죠. 일단 면담을 준비할 때는 파산 신청 기록을 꼼꼼히 봐야 되는. 미리 초안을 작성하죠. 주민등록 10년치를 쭉 뭐 내가 하든지 직원을 시키든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재산을 채무자가 신청인이 채무자가 제출한 추가 서류 내지 추가 서류를 기입을 하죠. 보험 같은 거 다 적고 차량도 몇만 킬로까지 다 적죠. 번호 쓰고 어떻게 돼 있는지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갑구는 어떻고 을구는 어떻고 부동산도 갑구가 어떻고 을구도 어떻고 경매는 어떻는지 배당표는 제출됐는지 수불내역서는 제출됐는지 그죠? 공탁서는 공탁금 출급증명원은 제출됐는지 그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 단위로 제출됐는지 아니면 지역별로 한정해서 제출됐는지 기간은 5년 제출하라 그랬는데 3년만으로 뭔가 딱 끄는 사정이 있는지 파산신청과 채무자가 제출한 추가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면담 준비를 합니다. 사전에 쟁점을 정리하여 두면 조사가 필요한 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고 면담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필요한 경우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의 가족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과 그쵸 필요하면 이 필요한 경우가 되게 파산 설명의무 위반죄에서는 파산에 관해서 필요한 설명입니다. 무작정 다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자비. 필요한 경우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필요하냐? 채무자 당신은 3년 전에 아들한테 3천만 원을 쏴줬는데 그걸 왜 쏴줬냐? 은닉한 재산 아니냐? 뭐 수술비로 쏴줬는지 등록금으로 쏴줬는지 있던 빚을 갚아줬는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통장에 그냥 A에서 B까지 3천 난 딱 찍혀 있죠. 적요, 그죠? 현금 대체, 뭐 아니면 송금, 계좌이체. 그 다음에 지점 같은 게 이렇게 뭐 번호로 표시되어 있죠. 코드죠. 거기는 그 3천만 원이 어떻게 이종됐는지는 모릅니다. 눈이 달린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야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넘어갔어요. 아들한테. 왜 넘어갔는지, 매매인지, 증여인지, 그쵸? 근저당 설정했으면 왜 했는지, 이런 거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사업체의 상업장부, 대차대표 회계장부, 금거래 내역 등을 제출받는다. 채무자의 휴대폰, 보험금, 재생공과금이 자동 이체되는 것 금거래 내역은 채무자의 재산 은닉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서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죠? 휴대폰, 보험금, 재생공과금, 그죠? 월급 통장.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다른 사람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담이 진행. 채무자에게 파산이 된 사정, 파산재단, 파산채권, 재단채권, 부인권, 한채권, 별채권, 상계권, 기타 파산관계 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향후 진술번복에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확인서 내지 진술서 써라. 자필로 받아도 되고 타이핑 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거나 인감도장을 찍고 아니면 지장, 그렇죠? 우무인을 딱 찍어서 뭐 필요하면은 간인까지 해야 되죠.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채무자의 협력 정도는 파산 절차가 진행될수록 낮아지는 경우에 있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파산 선고 초기 단계에서 가급적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신청 대리인과 통화 확인. 채무자 가운데 간혹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달리 기재되어 있다거나 신청 대리인이 잘못된 조언으로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면 신청 대리인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서류를 다 냈는데 신청 대리인이 서류를 첨부 안 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대. 그 반에. 이제 뭔가 일부러 안 냈는지 진짜 이 사람 말대로 다 냈는데 신청 대리인이 그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신청 대리인한테 피해가 가고 안 좋은 인상이 있으니까 저는 다 낸 것 같은데 신청 대리인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아니면 확인해서 제출 진짜 안 했는지 제가 하고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 대리인하고 의논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나는 다 제출했는데 신청 대리인한테 탓을 하는 거는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거는. 그죠? 우린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과거의 일을 몇 달 지나면 사실 누구 책임인지를 그 자리에서 누굴 단순히 비난하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죠. 왜? 아예 없으면 다시 제출하면 되는데, 그렇죠? 마치 나는 책임 없는데 신청 대리인이 일을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받다는 걸 피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관제인이 채무자를 더 잘 봐주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신청 대리인하고 잘 협조해서 잘 내겠다라고 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제 파산관제인의 파산 선고 전후의 업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 그 최근의 어떤 차이점이나 실제 관제 업무를 하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파산관제인의 업무, 지위, 뭐 이런 여러 가지는 파산관제인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 절차에서는 잘 알아두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